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2021학년도 원서 접수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3년 특례 학생들이나 12년 특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지금 매우 분주하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걱정도 많으시고 또 준비할 것도 상당히 많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자기소개서 쓰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공부하던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라는 이런 유형에 대해서 사실 접해보지 못했고 실제 평상시에 작성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자기소개서 문항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전형의 자기소개서 1번 문항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1번 문항, 다음번에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물론 대학들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문항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 또 4번 없이 1, 2, 3번만 있는 학교들도 있고, 또는 문항의 질문 내용이 서로 다 다른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대입 공통 문항의 기본의 틀에 맞춰가지고 1, 2, 3, 4번 문항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 작성할 때 제일 처음에 어려운 거는 첫 번째 문항이죠. 그러니까 1번 문항. 그 1번 문항의 질문이 일반적으로 이제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한 걸 묻긴 하는데, 꼭 그 질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1번 문항을 작성하는 게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자소서를 좀 더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눈높이와 학생들의 관점에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거는 자기소개서 4개의 문항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학은 1, 2, 3, 4번 문항이 있고 어떤 대학은 3번 문항까지만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교들은 1번 문항이 이와 같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 아닌 다른 걸 물어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걸 기본으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자기소개서에서 묻는 것은 4가지를 물어봐요. 항상 4가지를. 어떤 자소서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 전형이든 12년 특례든 3년 특례든 아니면 국내 입시든 또는 예를 들어서 의학 전문 대학원이나 치의학 전문 대학원이든 간에 뭐든지 항상 4개의 문항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고, 2번의 문항이 고등학교 때 했었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가지, 그 다음에 3번째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4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모집 단위에 대한 지원 동기, 이렇게 4가지를 꼭 물어보죠. 우리가 대학에 갈 때 제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바로 학업적인 역량,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열정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대학에 갈 때는 뭐로 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학생을 뽑는 거기 때문에 결국 1번 문항에 나와 있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죠? 2번에 나와 있는 교내 활동,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내 활동 이러면 보통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일종의 액티비티, 다시 말해서 음악이나 체육이나 같은 활동들도, 예체능 활동도 바로 이 활동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학업과 연관이 된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용을 했다, 발레를 했다, 또는 내가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다, 이런 거는 학업 활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 기재하는 것보다는 여기 교내 활동 적으실 때는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와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와 같은, 예를 들어서 IB나 AP 과정에서 또는 교과 과정에서 배웠었던 거, 또는 동아리 중에서도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의 내용들이 기재가 되면 좋겠죠. 3번째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인데, 주로 이제 쓰는 게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을 물어보는 거. 4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4가지를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에서 물어보는 게 첫 번째는 학업, 두 번째는 학업에서 연결이 되어진 활동 역량, 3번째 물어보는 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이나 인성,
네 번째는 뭐냐면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이 네 가지는 어떤 자소서의 형태라 하더라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문항이 4개의 문항이 있든 3개의 문항이 있든 2개가 있든 간에 꼭 자소서에서 담아야 되는 건 이 네 가지를 꼭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학업적 역량, 활동의 우수성, 그 다음에 사회성과 인성,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당이 되는 게 이제 학업 계획이라든가 진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꼭 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이 주로 1번 내용인데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꼭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펜을 들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소서라는 특징이 뭐냐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그냥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너는 무슨 생각을 하니? 너의 가치관은 뭐야? 너의 주장은 뭐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소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학생이 대학에 제출하는 학업 관련이 되어진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 GPA라든가 또는 뭐 IB나 A레벨이나 ACT나 이런 학력 지표들을 근본적으로 제출하면서 자소서를 통해 가지고 학력 지표에서 나타낼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소서를 쓸 때 생각해야 할 것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분석해야 되는데 자소서에 구성되는 요소는 첫 번째는 학생의 학교 유형.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인터내셔널 스쿨이다, 로컬이다, AP 학교다, A레벨의 학교다 라고 하는 학교의 특성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 능력의 우수성이 있겠죠. 내가 어느 정도의 학업적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의 우수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거 또는 학업적 적합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리고 내가 쓰는 지원하게 되어지는 모집 단위 내에서의 경쟁력.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 이 세 가지의 요소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자소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깊이를 쓸 것인지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를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자들에 비해서 학업적 우수성이라든가 전공 적합성 또는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자소서를 통해 가지고 강점들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강하게 어필을 해서 써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이라든가 전공 적합성 또는 예를 들어 경쟁력이 지원자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다른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장점들을 부각시켜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들이기 때문에 결국 자소서를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 쓰는 사람들이 자소서를 쓴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자소서는 그냥 소설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시의 모든 요소들을 다 그 안에다가 한 대다 넣어서 융합시킨다는 개념이죠. 입시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녹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글 쓰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지는데 국내 학생들보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전공 적합성이 떨어져요. 전공 적합성이 떨어지는 건 뭐냐 하면 실제 학생들의 활동 역량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 내에 전공 적합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국내 학생들은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 그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서는 진로 희망사항 또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가 독서 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 또는 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통하여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진로를 꿈꾸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어떠한 성취의 결과를 가져갔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진로의 방향에 맞게 원서를 써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들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동아리 활동의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교과 과목의 선택, 동아리의 선택, 그 다음에 수상, 그리고 그것의 교과 성적 이걸 위해서 전공 적합성이 잡혀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나 학과가 되게 좁아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꼭 전공 적합성만 고려하지 말고 내가 합격 가능한 학과를 선정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선호도가 집중이 되어지는 학과로만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몰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결국 기회 구간으로 원서를 쓰게 될 거고, 그럴 때는 자소서를 쓸 때 어떤 걸 살려야 돼? 전공 적합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해되세요? 국내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부터 대부분 뚜렷한 진로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와서 갑자기 진로를 바꾸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학과에 맞게 원서를 쓰고 자소서를 준비해야 되지만, 대부분 해외 대학 출신자, 고등학교 출신자들 같은 경우들은 뚜렷한 전공 적합성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썼을 때 몇 개 학교로 편중되는 현상들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 구간으로 원서를 써서 합격 가능성이 높고 경쟁률이 낮은 쪽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그럴 때는 원서를 쓰는 그 시점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국내 수시는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해외는 바꿀 수가 있어요. 시점이 장점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잘 전략을 짜가지고, 내가 쓰는 학과가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의예과를 원서를 쓰게 된다. 그럼 어떤 데는 생명공학으로 쓸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과를 좀 다른 쪽으로 바꿔서 산업공학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자소서를 쓸 때 먼저 꼭 생각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 유형과 학업적 능력은 어느 정도 될까? 장점은 무엇일까? 단점은 무엇일까? 두 번째, 나의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과와의 적합성이 어느 정도의 우수성이 있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진 않나? 세 번째,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내에서 나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자소서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까? 첫 번째, 그리고 어느 정도의 깊이의 내용으로 기술할 것인가? 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별성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계획을 짜면서 이제 자소서를 쓰시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쓴단 말이에요. 1번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때 1번 문장을 쓸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 1번, 2번, 3번, 4번 문항이 뭔지를 봐야죠. 그래야만 1번, 2번, 3번, 4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막 어떻게, 예를 들어 어떤 학생들이 의예과에 자소서를 쓴다. 그러면 1번도 의대, 2번도 의대, 3번도 의대, 4번도 의대, 계속 의대 이렇게 똑같은 노란색으로 계속 같은 패턴을 보여주면 읽는 사람이 글에 대한 신선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1번, 2번, 3번, 4번에서 무엇을 전개시킬지에 대한 글구조를 먼저 구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1번 문항에서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건 학업에 대한 거예요. 꼭 물어보면, 질문을 하면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게 좋아.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1번이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여기다가 축구 얘기를 해. 오케스트라를 얘기를 해. 이런 건 학업이 아니에요. 학업이고 이 학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전공하는 교과목과 관련이 되어진 학업 내용들을 이야기로 삼으면 좋겠죠. 물론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거나 생명공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하지만 내가 주로 관심이 있었던 과목이나 힘들었던 과목이 영어야. 그럼 영어를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학과 적합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학업 발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학업적으로 커다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우수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치? 자소서를 쓸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뭐야? 나의 우수성. 나는 무엇의 우수성을 보여줄까?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보여줄까가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글을 썼는데 아무런 강점이 드러나지 않아. 전혀 우수하지 않아. 돋보이지 않아. 이런 글들은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우수성이 드러나도록 써야 되는데, 1번 문항에서 나타나는 글의 우수성은 자, 핵심이에요. 1번,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까를 생각해야,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학업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학업적 우수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난 좀 뛰어난 편이다. 두 번째, 역경 극복 과정. 이 역경 극복이라는 것은 뭐 살면서 힘들었다나 배고픈 적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학업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거나 또는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했었던 결과를 강조하거나 네 번째는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적 자세를 보여주거나 다섯 번째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꼭 명심할 거는 뭐냐면 일본 문항 쓸 때 뭐 생각해야 돼? 나의 어떠한 우수성을 보여줄 건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아, 나는 이 부분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사람과 약간 차별화되어진 나만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고등학교 때 IB 과정에서 무엇을 공부하다가 되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걸 스스로 찾아가면서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했었던 적이 있어 라고 하면 역경 극복 과정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스스로 공부하다가 나름대로 어떤 뭐 생물이나 아니면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노트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아이들에게 조금 더 학습을 공유했었던 경험들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 경험들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쓰면서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는 학업적 노력 중에서 어떤 부분을 보여줄 것인가 이걸 먼저 짜요. 자, 일반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자소서를 제가 다 분석을 해보면 저희 하이퍼리뷰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학교 학생들의 자소서가 있어요. 재외국민 출신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자소서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의 자소서를 보면 그 자소서 중에는 잘 쓴 자소서도 있고 못 쓴 자소서도 있어요. 꼭 서울대 의예과에 붙은 학생의 자소서가 무조건 잘 썼다. 절대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소서만으로 합불이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자소서만 보고 뽑는다고 한다면 자소서를 보고 뽑으면 가장 높은 대학에 가장 높은 학과에 붙은 학생의 자소서가 가장 좋겠죠. 하지만 자소서는 제출 서류의 일부일 뿐이고 만약에 학생이 자소서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기본적 학업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면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꼭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붙은 학생의 자소서가 무조건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좋은 자소서든 나쁜 자소서든 읽다 보면 내가 도움으로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써야 되겠다? 어떻게 쓰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꼭 한번 학교 학생들의 자소서를 보시는 게 좋아요.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소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소서를 정리를 해봤더니 제가 한번 일본 문학을 분석을 했더니 학생들이 나타나는 게 첫 번째 유형 1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학업 및 학업 역량, 학업 및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 역량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만의 학습법을 강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관심 또는 열정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를 얘기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 문항을 쓰게 되어질 때 첫 번째 나의 우수성을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었던 다섯 가지 중에서 학업적인 나의 우수성을 어떤 것과 연결시킬 수 있을지를 먼저 계획을 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사례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첫 번째는 학업 및 학업에 관련된 활동 역량을 보여준 학생들은 전공 분야에 대한 단계별 심화 학습 과정을 기술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분야가 화학이야. 그럼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학습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학습이 심화 발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학문 간의 이해를 통해서 심화 학습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탐구와 호기심, 생물, 그쵸? 생물에 대한 학업적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학업적인 연계성을 이해하고 그걸 통하여 화학교과에 대한 이해, 이를 통하여 생물과 화학교과의 융합적인 사고를 이해하게 되어졌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거나 세 번째는 교과목 학습에 대한 흥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생물을 좋아해. 그죠? 내가 또 수학을 좋아해. 수학에 대한 교과목에 대한 학습 과정을 쓰고 그 교과목의 학습 과정이 뭐로 연결돼? 교내 동아리나 교내 대회로 연결이 되어져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요. 유형 2에서는 자신만의 학습법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 자신만의 학습법은 자신만의 학습법과 교과목의 학습 과정을 기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공 분야의 교과목에 대한 흥미와 학습 과정을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를 하는 거를 부모님들이 귀담아 듣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직접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소서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냥 눈 딱 감고 귀찮고 시끄럽고 그냥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그냥 알아서 써야지. 그러면 자소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바로 자소서는 그냥 혼자 쓰는 일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대학에서 너 어떻게 생각해? 너의 주장은 뭐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의 활동, 고등학교의 교과 성적, 내가 지원하는 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이나 인상 등 모든 것들을 자소서를 통해서 하나로 융합하고 녹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시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스킬이 중요하다는 거죠. 스킬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관심이나 열정 그리고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는데 교과목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서 학업적 노력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경우 또는 자신의 성장 배경과 경험이 학습의 동기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나는 일본 문항에서 어떤 면을 보여줄까? 먼저 생각해봐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나는 노력을 통해서 성취했었던 과정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적 자세를 강조해볼까? 이걸 먼저 결정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유형 1, 2, 3, 4 중에서 나는 어떻게 글을 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물론 글이라는 것은 하나의 패턴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소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학생이 쓴 자소서를 첨삭 선생님이 첨삭을 하는 거, 부모님이 첨삭하는 거, 어머님이 첨삭하는 거, 이거 되게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근본적으로 글을 쓰는 과정이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몰라. 그러고 난 다음에 첨삭 선생님이 그냥 첨삭을 하면 어떤 글을 써나? 그냥 겉만 둥그러니 대충 읽을 때는 글이 너무나 매끄러우고 좋은 글이죠. 하지만 내용이 없는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다. 결국 입시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녹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입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아까 얘기했었던 세 가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 또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또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적 합성의 우수성, 이런 부분들을 고루 평가해야만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보여줄게요. 사례를. 다른 학생이 썼던 자소서의 한 사례인데, 자,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 읽어볼게요. 자, 여기 처음서부터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 있는데, 자, 저희 가족이 머물게 된 곳은 수도 자카르타입니다. 자카르타는 산과 강을 볼 수 없는 평지에 조성이 되어진 동남아 규모의 도시입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고층 빌딩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를 찾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세계적인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인구의 무슬림이 살고 있어 이슬람 사원도 쉽게 눈에 띄고 기도 소리도 끊임없이 들을 수 있지만 다른 이슬람 국가들처럼 폐쇄적이지 않고 매우 개방적입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지만 힌두교, 불교, 기독교 중요한 날에는 공휴일로 정하고 함께 기념합니다. 정치, 경제 면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와 인접해 있고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과 협력하고 부딪히는 것처럼 복잡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살며 저는 정말 많은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토가 넓은 만큼 정치적 목소리도 다양하여 정당의 숫자도 많고 시민 참여도 높은 편입니다. 90년도 초에 폭동으로 위기를 겪은 후 시위의 폭력성을 줄이기 위해 인도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글의 내용을 보고 어떤 점들을 느꼈었습니까? 글의 내용을 보고 느끼는 점들은 글이 되게 유연하다. 논리적으로 글이 전개가 잘 되어져 있다. 라는 느낌을 한편으로 받았을 거고, 그리고 제가 지적하자고 하는 점은 뭐가 안 나오냐면 학생이 나오지 않아요. 이 글에는 학생이 없어요. 자소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결국 학생이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기술이 자소서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100% 학생 이야기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학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느낌을 줘? 조사해서 적었다는 느낌을 주죠. 하나씩 인도네시아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날씨나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글을 채웠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어떤 느낌을 주냐면 학생이 쓰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재외국민 전형은 특히 학생들이 글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3년이나 4년 정도 외국에 오래 있었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12년 동안 해외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말은 할 수 있어도 글 쓰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글을 쓴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효과적으로 쓰기는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든 아니면 사설 업체의 도움을 받든 간에 자기소개서에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어떤 곳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유사도 검사에 걸려서 불합격한다,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유사도 검사에 걸려서 불합격한다 라고 하는 건 실제 불합격하는 비율 자체가 거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유사도 문제가 아니라 유사도에는 걸리지 않아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지면 붙을 수가 없어요. 왜? 읽어보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우수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줬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지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소서 첨삭을 할 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대신 첨삭을 하는 것도 결국 다른 사람한테 첨삭을 하는 거나 다르지 않아요. 학생의 생각이 반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소서 첨삭을 하시는 분한테 글을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의 사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사례 2를 볼게요. 자, 미얀마 난민학교에서, 자,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미얀마 난민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중 아토피 피부로 고생하는 한 학생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이렇게 이제 난민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학생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목팔 다리가 새빨개지도록 긁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약을 선물해주고 싶어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토피 피부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고 유전 조작 기술을 이용하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의 답을 인공적인 화학품이 아닌 생물 내의 물질에서 발견한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고 인체를 깊게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면역과 병리 기전과 더불어 기초의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면 임상 연구를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생명공학이 아닌 의과대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해 생명공학 기술의 기초가 되는 분자생물공학을 공부하고 일반 고급 생물학을 통해 연구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글은 아까 1번 문항의 글과의 공통점이 있다면 글이 되게 자연스럽다, 매끄럽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글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은 학생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글이 전개되어지는 과정의 순서가 일반적인 패턴화되어져 있는 글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전형적으로. 특히 우리가 의대를 쓰는 학생들, 치대를 쓰는 학생들, 수의학과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지원 동기나 학습 계획에 대한 출처와 근거를 결국은 주위에서 출처 근거를 찾아요. 주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사실은 돌아가실 때 질병이 뭐 예를 들어서 뇌질환과 관련이 되어진 질병이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원서를 쓰려고 하는 게 심장과 관련이 되어진 거야. 그럼 할아버지가 뭐로 돌아가셔야 돼?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대나 치대나 수의학과나 한의대 같은데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고 자소서를 쓰게 되어질 때 본인의 학습이나 동기와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을 주위의 상황을 인용하거나 일종의 악용하는 거죠. 사례들을. 그래서 글을 지어서 쓰는 거예요. 지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얀마 난민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학생,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수학을 가르치는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아토피를 넘어가죠. 그럼 그 학생이 아토피를 겪고 그럼 그 학생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아픔을 느끼죠.
그러면서 무슨 고민을 해? 아토피 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를 공부해. 갑자기 뭐로 넘어가게 되냐면 이제 의학적 접근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아토피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어지고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본인의 뭐로 연결이 돼? 진로 희망과 연구 계획으로 연결이 되는 과정들이에요. 이런 글에 쓰는 패턴 구조는 사람들이 좀만 읽어보면 부모님들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다른 사람이 써줬다라고 하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글들은 절대로 좋은 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첫 번째 글과 두 번째 글에서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글이 가지고 있는 참실성, 그러니까 창의성이 전혀 없고 학생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학생의 고유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써줬다라는 느낌, 일반화되어진 패턴 구조, 뭔가 조사하거나 뭔가 찾아서 썼다는 느낌을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의 유사도 검사를 걱정할 때가 아니야. 자소서 유사도 검사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사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불합격한다는 거예요. 자소서 유사도에는 걸리지 않았는데 실제로 원서를 썼지만 합격할 수 없는 자소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소서가 나쁜 자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봅시다. 자, 이 학생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저는 IB 디플로마 과정을 공부했으며 수학, 생물, 화학을 심화 과정으로, 영어, 불어, 심리를 일반 과정으로 공부했습니다. IB 디플로마는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를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주도해 탐구할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저를 이용해서 수학, 심화 과정에서 퓨리의 변환 적외성, 분관학을 이용한 값상성 세포막의 두께를 재는 방법론을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IB 과정을 갔던 학생들이나 AP 과정의 학생들이 이런 글들을 대부분 많이 쓰죠.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어질 때 본인이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쭉 나열하게 되어지고 IB 과정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논문을 썼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취 결과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이라고 하는 건 물론 아시는 것처럼 원래 올해부터는 우리가 논문 같은 거를 기술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논문을 작성했다라는 것보다는 작성하게 된 과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논문을 작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학업적 흥미를 갖고 그리고 탐구 노력을 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나 흥미를 갖게 된 거고, 그거를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나 수업 시에 발표를 하거나로 연계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 글에서는 지금 뭐가 나오는 거냐면 본인의 성취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목적들이 발이 보이고 있고,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IB 과정을 겪는 학생들이 다 이렇게 그랬어요. 앞부분에서 IB 과정에서 들었었던 수업, IB 과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 IB 과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거 열기하는 경우들이 비슷한 글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소서는 어떻게 꼭 되게 쓰는 게 좋냐면 학생들이 본인이 직접 글을 쓸 때 내가 본인이 직접 글을 써야 돼요. 본인이 직접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본인이 쓰게 되어지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라는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글을 쓰기가 어렵다고 해서 엄마하고 첨삭도 같이 써, 아니면 자소서 첨삭 선생님하고 첨삭도 같이 써, 그렇게 되어지면 1번 문항이나 2번 문항처럼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나 독창성이 사라지게 되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우수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일반적인 패턴 구조의 글들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소서 잘 썼어, 너무 잘 썼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자소서는 유사도에 걸리진 않지만 불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소서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될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정리한 걸 말해보면 첫 번째 정기수서는 첫 번째 도입 과정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학업에 대한 얘기니까 일본문에서는 교과목에 대한 관심이나 또는 고민을 쓰겠죠. 그 교과목을 가급적이면 내가 전공과 관련이 된 교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아셨죠? 내가 만약에 과목 선택을 하는 과목이 경영이야. 그럼 대부분 선택하는 과목이 경영이나 경제나 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고,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해.
그럼 대부분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들, 또는 뭐 수학이라는 교과목, 물론 관련성이 없이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지만 관련성 없이 영어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관련된 교과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고, 여기서 방향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관심이 드러나는 경우들, 내가 어떤 교과목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 또는 좋아하지만 성적이 원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아서,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보니까 학업이 여의치 않아,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흥미가 좋고 중학교 때는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 이런 어려운 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입 과정에서 교과목에 대한 관심이 나오든 아니면 고민이 나오든 그 전개의 과정에서는 두 번째는 탐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져 있어요. 탐구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교과목에 대한 탐구 과정, 학과목이죠.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기사 검색이라든가 논문을 찾아본다든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연구나 실험을 한다든가 와 같은 탐구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보니까 내가 IB 과정인데 AP 과정인데 내가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잘하고 흥미로운데 봤더니 우리 반에서 또는 어디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안 나왔어 라는 거 있었어.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공부의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판단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일까? 또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를 계획 수립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계획을 실천하다 보면 항상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이 어려움이라는 건 학업적 어려움을 나오겠죠. 학업적 어려움을 또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극복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성취 결과로 수상을 하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상을 못 받아도 돼요. 상을 못 받아도 되고, 또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성취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것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노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성취 결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글이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로 연결되냐면 이렇게 성취 결과는 결국 심화 학습 과정으로 발전하는 거야. 내가 생명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그게 결국은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으로 발전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교과목, 수학이나 화학이나 다른 교과목으로의 관심이 발전이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 본인이 노력의 과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이루어져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파트 쪽이 실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바로 이게 과정서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정. 보통 부모님들이 자소서를 쓰면 대부분 이렇게 써요. 뭐뭐뭐 해서 뭐뭐뭐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열심히 해서 과학 영재가 되었습니다. 왜? 포인트는 뭐냐면 무엇을 했다, 무엇을 발표했다, 무엇을 받았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성취나 결과를 강조하고 싶은 분들은 대부분 글을 쓸 때 뭐뭐 해서 뭐뭐 했다로 글을 쓰게 돼요. 원인과 이유, 근거, 그 다음에 과정서술 없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는 그렇게 쓰게 되어지면 어떤 글로 보이시냐면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글,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동도 없고 이해도 없는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는 반드시 과정서술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이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글을 전개시켜 나가게 되어질 텐데, 글 쓰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어떤 패턴 구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우수성이 잘 드러나도록 쓰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자소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쓰는 사례, 다른 사람이 잘 썼다고 하는 사례, 다른 사람이 못 쓴 사례들을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뭐냐, 이 점을 또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소서는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너의 가치관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의 주장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앞에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이 있고 그분들에게 나의 노력의 과정과 경험들을 설득력 있게 감정이입을 시키면서 이해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되죠.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성취 결과보다는 노력의 과정에 집중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잘했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자기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세 번째는 대학 입학 전은 학과 속의 커리큘럼을 인용하지 마라. 일종의 이거는 자료조사를 해서 찾는 거예요. 자료조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봤었던 사례들처럼 마치 누군가가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자료를 찾아서 검색했었던 내용들을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글자수를 채워서 넣었다는 인상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이렇게 대학 입학 초 학과 속의 커리큘럼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넣어야 돼. 근데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자소서 쓸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이해, 대학에 대한 인재상, 대학의 커리큘럼을 이해하고 자소서를 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대학교의 어떠한 인재상과 저는 부합하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인재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저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학의 인재상과 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뽑히게 되어진다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아무리 대학에다가 빌어도 100번 절을 해도 대학에서 절대로 뽑아주지 않아요. 아셨죠? 대학에다가 굽신거리거나 아부하거나 아첨하려고 하지 말고 뭘 보여주냐면 나의 우수성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일도 다른 얘기를 쓰지 마. 내 얘기를 써야 해. 나의 노력, 나의 활동, 나의 경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보고 느낀 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써야지 이렇게 남의 글을 갖다 써서 놓는 건 안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험과 활동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쓸 때 나는 경험이 별로 없어, 활동이 별로 없어, 쓸 게 없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많은 활동을 하셨던 지역이나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쓰려고 할 때 막상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벽에. 하지만 기억할 건 뭐냐면 활동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 활동의 우수성보다 그 안에서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고유성이 더 중요하다. 이 점이고,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는 좋지 않다.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는 왜 나와? 패턴화되어져 있는 자소서가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는 자소서는 일반적인 패턴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대필이 무서운 건 대필이 무서운 건 유사도 검사 때문에 대필이 무서운 게 아니라 불합격하기 때문에 대필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첨삭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학생들이 먼저 무조건 초안을 쓰게 돼요. 글자 수를 내가 12년 특례든 3년 특례든 내가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문항에 맞게 그냥 아무렇게나 써보세요. 아무렇게나. 그럼 그거를 제가 받아서 그것만 받아서 바로 첨삭을 한다? 그럼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건 자소서라는 것은 단지 자소서가 아니라 학생의 학업 또는 학생의 활동,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원학과의 적합성,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 모두를 자소서에 효과적으로 녹여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자소 쓴 자소 초안과 대략적인 초안과 학생의 학업 내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들을 받아서 제가 자소서를 전체적으로 1, 2, 3, 4번 문항의 구조를 설계하게 돼요. 지원하는 학과에서 이 학생의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 이 학생의 우수성은 무엇인가, 경쟁자에 비해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은 무엇인가를 보고 자소서의 기본적인 구조를 짜고 그러면서 학생에게 글 쓸 수 있는 수정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게 돼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학생이 몇 구절 내용을 좀 수정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주고받으면서 글이 95% 정도 완성이 되어지면 마지막으로는 첨삭쌤한테 넘겨서 글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첨삭과 다른 점은 대부분의 첨삭은 학생과 선생님이 바로 맞아서 바로 글을 쓰는 첨삭이라면 저희는 대부분 초안을 학생들이 쓰도록 유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학생하고 자기소개서의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쵸? 이게 95%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의 글이 다 완성이 되고 최종적 마지막으로는 첨삭 선생님을 배정을 해서 글자 수에 맞춰서 완성하는 과정이죠.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이 손이 가는 것이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그렇게 쓰게 되어지면 자소서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지냐면 학생이 직접 쓴 글, 그리고 학생의 우수성과 학생의 생각과 학생의 활동 역량들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글들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학생이 쓴 글을 또는 학생이 처음부터 첨삭 선생님과 마주 앉아서 글을 쓰게 되어지면 글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냥 써놓은 글에서 패턴화되어진 글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 더군다나 학생은 남학생이야. 글 쓰는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야. 그럼 어떻게 돼? 남학생의 글이 여선생님의 글로 바뀐단 말이에요. 의대를 쓰는데 첨삭 선생님은 문과 선생님이야. 글이 뭐로 바뀌어요? 문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2단계 작업, 다시 말해서 초안 작성하고 서류 검토, 후에 초안에 대한 수정 방향과 자소서 글 구조 완성, 그 구조 완성이 끝나고 나면 다시 최종적으로 어떤 과정들 첨삭을 해서 완성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지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사 시스템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2017, 18, 19년도에 수시 전형 해외 대학 출신자, 다시 말해서 해외 고등학교 출신자인 재외국민 전형이 아니고 수시 전형으로 봤었을 때, 자, 2019년도를 보니까 자, 125개 대학에서 약 6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서 B수준, C수준이 있는데 자기소개서의 검증 프로그램에서는 A수준, B수준, C수준이라고 나눠요. 유사도 검사 비율이 5% 미만이면 A수준이라고 하고 5%에서 30% 정도를 B수준, 30% 이상으로 가게 되어지면 유사도 비율이 매우 높다. 그래서 C수준이라고 보는데, 보통 보니까 B수준 중에서도 5%에서 한 10% 정도 높지 않은 비율로 봤었을 때 걸린 학생들이 보통 2.19%, 이 중에서 불합격된 학생들이 94%, 합격한 학생들이 5.5%고요. B 정도 수준, 다시 말해서 5에서 30% 정도의 비율을 보였던 학생들이 1.99%고 불합격 비율은 93%, C 수준은 0.02% 정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걱정할 필요 없어? 첫 번째, 자소서 유사도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과 좀 비슷하면 유사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소개서 유사도는 논문의 표절과 의미가 달라요. 자기소개서 유사도는 어떤 게 문제냐면 명확히 아셔야 될 게, 내가 작년도에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 또는 작년에 지원했었던 학생의 자소서를 2줄 이상을 그대로 베껴서 붙였다. 이랬었을 때 이게 유사도 검사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한 학생이나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를 그대로 따서 표절해서 붙인 거, 이게 유사도에 걸리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슷한 문구, 이게 유사도에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문 표절 검사를 통해서 자기소개서의 유사도 검사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게 다르고, 그래서 어머님이 쓰든 아버님이 쓰든 오빠가 쓰든 삼촌이 쓰든 누가 쓰든 간에 만약에 직접 글을 썼다고 하면 유사도 검사에 전혀 걸리지 않아요. 알았죠? 표현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전혀 걸리지 않아요. 대신 다른 사람이 써놓은 글을 그대로 베껴서 썼다, 이것만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두 번째는 실제 유사도에서 B 정도의 수준에 걸리는 비율이 2%밖에 되진 않아. 그렇죠? 그런데 실제 학생들은 많은 학생이 떨어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유사도 검사를 걱정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사도 검사는 비율이 실제 2%밖에 안 되고, 그리고 유사도라고 하는 게 표현이 비슷하다가 유사도가 아니라 남의 글을 베껴서 썼느냐에 대한 부분이 유사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내가 쓴 자소서가 유사도 검사에 걸리느냐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쓴 자소서가 이렇게 쓰면 못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을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경쟁력인 자소서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그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 어떤 부분을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모든 글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잖아요. 글을 쓸 때 내가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문항에서 나는 어떤 점들을 강조할 것인가,
나의 우수성은 무엇인가? 이거고 그 우수성이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본인이 그 노력의 과정과 역경 극복의 과정들,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써야만 설득력 있는 글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들으셨으면 먼저 자소서를 쓰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그렇죠? 시작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자소서를 쓰는지 궁금하게 되어지면 합격해서 자소서를 좀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소서를 쓰긴 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업적 또는 지원 모집 단위 내에서의 경쟁력으로 고려할 때 내가 자소서를 좀 더 역량 있게 써야 되겠다. 효과적으로 자소서를 써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제 하이퍼립의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어지면 자소서 첨삭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는 국내에 계시는 분들 또 국내에 오셔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자소서 첨삭이 많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자소서 작성이 다 진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쓰시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흘려서 들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로 흘려 듣지 마시고 우리가 일본 문항 학업의 발전성에서 과연 5가지 항목 중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잡아가는 과정들 꼭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고 글을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